여러분 서인태 지사님 큰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만드셨네요. 이거 제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왜 딴 데 가면 이런 거 안 만들어주지? 여기 오니까 만들어주시네요.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휘자 서희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박수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제가 인사하면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박사님들 많이 계실 거고 또 연구원들 많이 계시고 저보다도 훨씬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 굉장히 제가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자, 고전음악 3인방의 음악과 삶 리더십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항상 어디를 가나 우리 국민 모두는 클래식의 매니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정말 많은 클래식 음악들을 실제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음악을 들어보셨나요?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따라라라 잠시만 기다리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통화 연결 음악. 이거 안 들어보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매일 그것도 여러 차례 듣게 되는 이 통화 연결 음악. 이거를 안 들어보신 분은 분명히 안 계신데 문제는 이 곡의 제목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 계시느냐는 겁니다. 아까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어디 계십니까? 저 뒤로 안 돌아봐서 누군지 몰라요. 누구셨죠? 자, 지금 이 곡의 그 곡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뭐죠? 하이든 뭐요? 하이든 세레나데. 맞습니다. 하이든 세레나데인데 풀 네임을 다 얘기하자면 굉장히 깁니다. 이렇습니다. 하이든 스트링 쿼르텟 호보켄 넘버 17번 작품 번호 3-5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세레나데가 이 전체 제목입니다. 가운데 다 빼고 일단 하이든의 세레나데 그 정도 맞춘 것도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제목이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음악을 알고 있으면서도 압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라고 대부분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아이스크림 선전에도 클래식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이런 거였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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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가 나타나다. 조스바 롯데 삼강 이런 거 있었습니다. 조스바 선전에 나왔던 이 음악 이거 안 들어보신 분이 안 계십니다. 영화 조스의 OST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음악의 제목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제목입니다. 제목은 신세계 교향곡이에요. 신세계 교향곡은 우리 중학교 2학년 음악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안 들어보신 분은 분명히 안 계십니다. 신세계 교향곡의 4악장의 첫 번째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영화 조스의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조스가 출몰할 때 그 으스스하고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 음악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모티브로 조스의 OST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스의 음악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뻣뻣하게 계속 계시면 제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역시 대표님이 좀 다르세요. 이런 리액션 정말 좋다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죠. 큰일 났다. 오늘 이거 아닌데. 이걸 눌러야 되는 거. 어머머, 맞습니까? 아니요. 이거 맞아요. 네. 첫 번째 작곡가는 프란츠 요셉 하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이든이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느냐? 1732년에 태어나서 1809년에 죽었습니다. 77살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1700년대, 1800년대 초반의 남성들의 평균 연령은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든은 77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세를 넘겨서 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장수를 했을까? 하이든을 통해서는 우리가 장수하는 비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이든은 음악 역사상 가장 낙천적인 성격을 가졌던 작곡가였습니다. 일단 오래 살려면 성격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뭐가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직장에 가면은 또라이가 있어서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 또라이가 본인 스스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낙천적인 성격, 유연한 생각, 그런 것들이 오래 사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가 계속 얘기 드릴게요. 하이든의 사람은 104곡의 교향곡을 작곡을 하고 83곡의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 어마어마한 숫자를 작곡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이든의 별명에는 파파 하이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빠란 뜻입니다. 단원들이나 제자들이 하이든에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스승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모차르트, 베토벤도 하이든의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친근한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이든, 여러분, 음악가들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잘 칭찬 안 해요. 서로 어떻게 하면 꼬집을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음악가들이 음악회를 보러 가면요, 즐길 생각을 안 합니다. 쟤네들이 뭐 틀리나 그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든은 자기의 제자였던 모차르트, 그것도 24살이나 연하인 모차르트를 칭찬하는데 모차르트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 앞에 맹세하건대 당신의 아들은 제가 아는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자신이 작곡가요, 모차르트의 스승입니다. 스승이 얘기하기를 내가 아는 최고의 작곡가는 바로 얘예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든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보면 항상 HOB라고 하는 그런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입니다. 하이든의 작품을 정리한 사람이 앤서니 판 호보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작품을 정리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의 이니셜을 앞에 붙여놓고 하이든 작품 번호를 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 알고 있으면 작품 번호에 이렇게 아까 제가 하이든 스트링 쿼르텟 호보켄 넘버 17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번호가 붙어 있으면 아 이거는 하이든의 작품이야. 왜냐하면 그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품에는 작품 번호가 붙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푸스 넘버라 그럽니다. OPUS. 그게 뭐냐면은 작품 번호를 뜻하는데 이 오푸스 번호가 붙은 것이 고전주의 이후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주의 이전에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의 작품에는 오푸스 번호가 없습니다. 하이든은 초기 고전주의 작곡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든의 작품에는 처음에는 오푸스 번호가 없었습니다. 작품 번호가. 그래서 호보켄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번호 그런 것들로 표시가 됐는데 이건 이후에 붙었습니다만 다른 예를 들어보면 바흐나 핸델의 작품에는 바흐의 작품에는 BWV라는 작품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바흐 Werke Verzeichnis. 바흐 작품 목록 이런 뜻입니다. 핸델 작품에는 HWV라고 하는 이니셜을 붙입니다. 핸델 베르케 베르차이크니스, 핸델 작품 목록. 그런 식으로 작품 번호를 붙입니다. 하이든 작품의 특징이 HOB라는 번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하이든은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놀람 교향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잘 아시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다가 갑자기 팀파니가 꽝 하고 갑자기 사람을 놀래킵니다. 왜? 음악회를 연주를 하는데요. 귀족들이 와서 다 파티를 즐깁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춤도 추고 나서 음악회를 볼 때가 되면 다들 졸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 졸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이든이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골탕을 한번 먹여볼까 하고 작곡된 것이 바로 놀람 교향곡입니다. 그리고 현악 사중주 83곡 중에 농담이란 곡이 있어요. 이 농담이란 곡이 왜 농담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이 작곡된 곡을 그 곡이 언제 끝났는지는 작곡자와 연주자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음악회를 가면은 안다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음악회 가면은 악장과 악장 사이 박수를 치지 말라고 안내 멘트도 하잖아요. 근데 박수를 모르고 또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다족들이 이럽니다. 무식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음악은 즐기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나에게 뭔가 임프레스를 주고 뭔가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내가 슬플 때는 차라리 그냥 한번 음악을 통해서 또 울어도 보고, 그거는 감정을 조절해 주는 게 음악인데요. 뭘 틀리나? 요거 그래, 음정 뭐 틀렸지? 요것들 봐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다 이 재판관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악회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안다족들 다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박수 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후르트 뱅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종신 지휘자였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아시죠? 그 카라얀은 1745년부터 1789년까지 44년 동안 베를린 필하모니의 지휘를 했습니다. 그 바로 직전의 지휘자가 후르트 뱅글러입니다. 이 후르트 뱅글러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악장과 악장 사이에도 음악은 연속되고 있다. 그래서 박수를 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그게 아예 법처럼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는 악장 사이에 박수가 안 나오면 자기가 일어나서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게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 그런 어떤 모원의 약속이지, 그런 걸 했다고 해서 노려볼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박수 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 모습들을 잘 유심히 봤다가 자기의 작품 속에 녹여낼 줄 아는 그런 지혜, 유머러스 감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이든입니다. 여러분, 하이든처럼 살면은 그렇게 장수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낙천적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사는 것, 세 번째는 지조 있게 사는 것, 네 번째는 유머 감각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도 오래 장수하십니다. 거기다가 붙여서 한 가지 더, 악처를 만나시면 더 오래 삽니다. 두 번째 작곡가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우리는 모차르트를 음악의 천재, 음악의 신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모차르트 음악의 신동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미 모차르트는 3살 때 자기가 피아노 배운 적도 없는데 누나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지가 혼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저는 이런 애들 보면 정말 화가 나요. 5살에 작곡을 합니다, 여러분. 모차르트의 고향은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살츠부르크에 가면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모차르트 첫 번째 작품이 있습니다. 5살 때 쓴 미뉴엣입니다. 근데 그 미뉴엣 악보를 보면 5살짜리가 그렸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너무나 완벽한 악보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9살에는 모든 음악의 총집합이라고 하는 이 교향곡, 모든 악기의 총집합이라고 하는 교향곡을 벌써 9살에 쓰고, 12살에는, 11살에는 오라토리오가 뭐냐? 오라토리오는 오페라는 여러분 아시죠? 종합예술입니다. 오페라에는 여러 가지 그 노래들, 뭐 독창, 중창, 뭐 삼중창, 사중창, 합창, 그리고 교향곡, 오케스트라, 그리고 연출, 무대, 조명, 뭐 연기, 분장, 이런 것들이 총집합되어서 이 종합예술을 우리가 오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라토리오는 오페라와 음악적 구성은 같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 콘서트 형식으로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것이 오라토리오고,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종교적인 주제를 갖고 있다. 그게 오라토리오입니다. 11살에 이미 오라토리오를 쓰고 12살에는 오페라를 씁니다. 35년을 살았는데요. 무려 626개의 작품을 씁니다. 그런데 이 626개의 작품이라는 것은 3시간짜리 오페라도 한 작품이에요. 3시간짜리 오페라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 오페라도 한 작품으로 치니까 이 626개의 작품을 페이지 수로 따지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을 35년 동안 남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작곡가입니다. 모차르트, 뭐 이렇게 이 제 슬라이드가 아닌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죽겠네요.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 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IQ가 무려 230에서 250 정도로 추정합니다. 역시 박사님들이 많은 곳이라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230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IQ가 130 정도 되면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140은 아주 좋은 겁니다. 150부터는 천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100이 더 올라갔는데 왜 아무도 안 놀래요? 기분 나쁜데요. 모차르트는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머릿속에서 완성된 스코어가 악보입니다. 머릿속에서 완성된 악보를 그저 오선지에 옮기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모차르트의 악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완성된 걸 그냥 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수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14살 되던 해에 모차르트는 아버지와 함께 이탈리아로 연주 여행을 떠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성당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이 성 시스티나 성당이 뭐 하는 곳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최근 1년 전에 교황 선출 콘클라베 교황 선출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천정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는 곳이 성 시스티나, 아주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방문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한 합창곡을 듣게 됩니다. 미사곡을 하나를 들어요. 그 미사곡의 이름이 알레그리라는 사람이 작곡한 미세레레 메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곡의 악보를 유출하는 자는 파문에 처하노라. 그래서 유일하게 그 성 시스티나 성당 안에서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과거엔 그런 곡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연주되는 곡은 밖으로 못 나가게 했었습니다. 또 성당에도 그런 곡들이 꽤나 있었어요. 바티칸 안에서만 연주할 수 있는 곡, 밖으로 절대 유출하지 못한다. 이런 단서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아름다운 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곡은 10분짜리 2부 합창곡인데 9개 성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합창이라고 하면 4개 성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4개 성부인데 9개 성부의 2부 합창곡이고 곡 길이가 10분짜리예요. 근데 이 곡을 모차르트가 한 번 듣고 집에 가서 그걸 그대로 악보에 필사했다고 합니다. 아까 IQ가 230, 250 정도로 추정한다 할 때도 아무도 안 놀래고 지금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놀래고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듣고 한번 외워보십시오. 얼만큼 잘 외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듣고 외우고 나중에 듣고 나서 노래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10분 동안 다 들으면 여러분 외우기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다 외우셨죠? 아까 아무도 안 놀랬잖아요. 자, 외웠으니까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여러분 말이 그런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의 머리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친구가 다른 친구의 전화번호를 물어요. 그러면 찾죠. 찾아서 외웁니다. 한 서너 번 정도 읽으면서 외웁니다. 근데 외워졌다 싶어서 또 안 보고 한번 해보죠. 010 뭐 이렇게 해보고 나서 자신 있게 귀에 딱 대면 010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리예요. 근데 여러분 10분짜리 그 복잡한 합창곡을 한 번 듣고 그대로 그 장소에서 아니고 집에 가면서 사람들 만나서 인사했지 않겠습니까? 오, 너 아마데우스 왔니? 네,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인사하고 집에 가서 그걸 필사했다. 여러분, 이 보통 사람의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악보를. 고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초고 악보입니다. 그만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머릿속에서 완성된 악보를 그저 오선지에 옮기고 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모차르트의 악보는 깨끗합니다. 나중에 제가 베토벤의 악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의 작품, 아까 하이든의 작품에는 HOB, 호보켄 넘버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모차르트 작품에는 K 또는 KV라고 하는 이니셜을 붙이는데 그것은 Köhlverzeichnis, 교혈 표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차르트의 작품에는 K 또는 KV가 붙는다. 그래서 köhl 작품 번호 1번 아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뭐겠습니까? 5살에 작곡한 민요의 바로 köhl 번호 1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곡한 레퀴엠 작곡하다가 중간에 죽었죠? 그 레퀴엠이 626번입니다. 이런 작품 번호는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작품 번호를 보면 이 작곡가의 작품이 대략 언제쯤 작곡이구나, 초기구나, 아니면 중기구나, 후기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작품 번호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시험 볼 때 꼭 그걸 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휘자고 그런 것들을 강의하기 위해서 억지로 외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이 숫자 외우는 거.
하지만 저는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 외우고 있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랑하려고 외웁니다. 자랑할 필요에 뭘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러세요? 저는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고 외우지 말고 그냥 이런 작품들이 있구나. 아, 그래. 모차르트는 저런 작품이 있었어. 그래, 좋았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차르트 작품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죠. 몇 가지 제가 작품을 짧게 편집을 해놨는데 이 곡을 들으시면서 거기 보면은 쾌혈 번호가 나옵니다. 번호를 보시면은 이게 언제적 작품이구나 대충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수들이 밖에서 이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에 나오는 편지 중창이 들려옵니다. 제수들이 멍하니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은 정말 이 영화에서 가장 명장면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음악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음악이 바로 환승역에, 서울에 가면 지하철의 환승역에서 나오는 음악입니다.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직의 사막자 미니웨시입니다. 쾌혈 번호가 525번. 이미 후기 작품에 속하는 거예요. 아까 그 피가로의 결혼도 후기 작품에 속합니다. 모차르트의 50곡의 교향곡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곡이 40번 이 곡이 아닐까 싶은데 1악장. 많은 분들이 이 멜로디는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 음악을 내가 이게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뭐 이런 걸 그 작품 번호를 이름을 모르니까 그거 연관이 잘 안 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귀에는 굉장히 낯이 익은 그런 곡이죠. 그 다음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리넷 협주곡의 제2악장 아다지오인데 이 장면은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한 장면입니다.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전원과 이 음악이 너무나 매치가 잘 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음악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저 장면이 그렇게 돋보였을까요? 그렇게 음악과 영상과 미술이 모든 것들이 융합되고 복합되었을 때 최고의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저는 과학자들에게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22번 거의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모차르트는 굉장히 그 건강이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거의 거동도 못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음악의 멜로디가 그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자기의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음악 자체였습니다. 모차르트는. 자,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일 첫 장면에 바로 이 음악이라면 라크리모사, 레퀴엠, 진혼곡인데요. 이 작품이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작곡하고 나서 모차르트는 숨을 거두는데 결국은 이 곡은 미완성이었고 모차르트의 장례식에 초연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작곡한 그 곡을 자기의 장례식에서 관속에서 들었던 겁니다. 네, 넘어갈까요? 음악을 들을 때는 소리의 질감, 또 음악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걸 감성적으로 느끼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다 뭐 이런 거 분석은 음악가들이 하는 겁니다. 모차르트의 부인은 콘스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콘스탄체의 언니가 이름이 알로이지아예요. 아까 하이든의 부인 마리아 안나 알로이지아 아폴로니아 켈러 그 알로이지아가 아니고 아예 헷갈려. 모차르트의 워낙 연인은 콘스탄체의 언니 알로이지아였습니다. 근데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그리고 모차르트가 굉장히 상심하고 있을 때 모차르트의 장모가 보니까요. 요놈 놓치기가 아깝거든요. 그래서 얼렁뚱땅 자기의 둘째 딸이었던 콘스탄체와 결혼을 시킵니다.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얘기하기 너무 힘들고 아무튼 얼렁뚱땅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부터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모차르트도 경제관념이 없고 콘스탄츠도 경제관념이 없고 콘스탄츠는 완전히 망나니였습니다. 당시. 이후에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이 콘스탄츠는 니센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외교관과 결혼을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니센이라는 사람이 모차르트의 전기를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전기를 쓰기 위해서 자기의 지금 부인이지만 과거 모차르트의 부인이었던 자기 지금 콘스탄츠에게 뭘 물었을 거 아닙니까? 야, 그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었니? 무슨 잠잘 때 버릇은 뭐 없었어? 또는 자꾸 이 곡을 작곡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그 자기의 남편 모차르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콘스탄츠가 이후에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굉장히 현숙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차르트의 결혼부터 이렇게 일이 번집니다. 모차르트를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신 것처럼 모차르트의 마지막의 생애는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걸로 아마 표현이 됐던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수입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따지면 요즘은 싸이가 좀 조용하죠. 마이클 잭슨도 조용하고 아무튼 그 정도의 인기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에게는 아주 하나의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두 사람 경제관념 안 좋다는 건 벌써 말씀드렸고 모차르트는 갬블러였습니다. 노름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당구를 쳐서 노름을 했었는데 이 당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금들을 모차르트가 날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종교 조직, 그 조직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성공한 케이스가 됩니다. 국제적인 성공을 이뤘던 모차르트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탈리아로 막 연주여행을 다녔겠습니까? 그 뒤에는 프리메이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라 그러면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그리고 마술피리. 돈조반니, 돈을 줘봤니 아니고 돈조반니. 마술피리. 이 마술피리에 나오는 의식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의식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프리메이슨들이 이렇게 꽃갈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쓰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차르트가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 내가 국제적인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프리메이슨에 큰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그 약정을 한 겁니다. 그 약정 때문에 모차르트의 많은 수입이 프리메이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돈이 없었던 겁니다. 불행하게 된 거예요. 모차르트가 죽었습니다. 1791년 12월 5일. 그런데 모차르트의 장례식 날 하필이면 너무나 눈보라가 많이 쳐서 모차르트의 부인이었던 콘스탄츠마저도 그 장례 행렬에 따라가지 못하고 유일하게 장의사 한 사람만 그 수레를 끌고 가서 모차르트를 상트 막스라는 묘지에 장례 치르게 되는데 이 당시에 황제가 바로 마리아 테레제 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 2세였습니다. 여러분 비엔나에 가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비엔나 가면 아주 유명한 곳을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쉔부른 궁전. 가보신 분들은 다 가봤을 겁니다. 쉔부른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그런데 이 궁전을 들어가면 정문을 통해서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한 100m도 안 걸어서 바로 궁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뜰이 조그매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합스부르크 왕족은 우리는 소박한다. 국민 여러분들 당신들도 소박하게 살아주십시오. 라는 정치를 폈던 겁니다. 요셉 2세가. 그래서 그 궁전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뜰을 조그맣게 해놓고. 근데 여러분 그 궁전 뜰을 지나서 궁전을 지나가 보면 뒤에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정원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소박함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진리를 다 챙겼던 사람이 바로 합스부르크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법을 하나 만듭니다. 장례법을 만드는데 일반인들은 관도 제사용을 해야 되고 무덤 또한 제사용뿐만 아니라 합장을 유도합니다. 한 구덩이에 6구 내지 7구 그 패밀리 묘가 아니에요. 가족 묘가 아니고 일반인들은 그냥 섞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6구 내지 7구. 그리고 귀족들은 가족묘를 만들었습니다. 모차르트는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느 구덩이에 들어간지를 모릅니다. 모차르트를 장례식 치렀던 이 장의사가 우리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인 모차르트 장례를 내가 치르는데 나중에 어떻게든 이 유고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몸에다가 쇠사슬을 감아서 모차르트 장례를 치렀답니다.
그런데 그 상트막스 묘지를 지금껏 파고 있는데 아직도 모차르트의 묘를 찾지 못한 겁니다. 유고를 찾지 못한 겁니다. 비엔나 근교에 가면은 센트럴 프리트호프라고 하는 이런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센트럴 프리트호프에 가면 음악가 묘지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이게 바로 베토벤, 제일 왼쪽이 베토벤의 묘고요. 가운데 있는 게 모차르트 묘고, 슈베르트, 그 옆에 요한 슈트라우스, 그 옆에는 브람스, 그 뒤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아버지, 그 옆으로 가면 쉔베르크, 이 건너편에는 경기계병 서곡을 작곡한 숲베, 정말 많은 음악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정가운데 있는 이 모차르트의 묘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 하나 남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최후가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베토벤, 이란 사람은요, 우리가 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 음악의 신동,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토벤을 우리는 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악의 성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베토벤의 작품 하나하나가 음악사의 길이 남을 명곡들입니다. 특히나 베토벤을 우리는 악성이라고 얘기하면서 18세기 교향곡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향곡의 왕이 달랑 9곡의 교향곡을 썼어요. 아까 하이든은 몇 곡이라고요? 104곡. 모차르트는 50곡. 숫자로 따지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토벤을 교향곡의 왕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이 교향곡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나 음악적인 가치가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3번 에로이카,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 9번 합창, 이런 거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운명 교향곡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실제로 공연장에서 들어본 사람은 극히 소수겠지만 집에서 오디오를 통해서는 빰빰빰빰 이거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인 중에. 거의 대부분의 세계인들이 다 들어본 음악이 바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의 제목은 운명교향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토벤 교향곡 5번 C 마이너, 작품 번호 67번, 이 교향곡의 제목입니다. 근데 왜 운명교향곡이라고 할까? 다른 것들은 에로이카, 이것도 후대에서 지어준 거고요. 전원이나 합창은 베토벤 자신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운명이란 말은 왜 나오게 됐냐면은 베토벤의 비서 중에 안톤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톤 쉰들러가 마지막에 베토벤의 그 가는 길을 지켜줬던 사람이 친구이자 이 비서였는데, 이 안톤 쉰들러가 베토벤의 전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한 다음에 빰빰빰빰 운명은 이처럼 내 마음을 두드린다 라는 말을 남긴 겁니다. 그걸 전기에다 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운명교향곡이라고 하면 되겠네 하고 일본 사람들이 붙인 제목이 바로 운명교향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일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런 제목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강의를 같이 듣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또는 친구들 만났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베토벤의 교향곡 아는 거 있냐? 그러면은 10중 8구는 다 운명교향곡 얘기합니다. 빰빰빰, 이건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워낙 제목이 운명이 아니고 C 마이너 교향곡이야,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해주면 그 친구들이 정말 재수없어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제목을 알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베토벤 교향곡 5번 C 마이너, 다단조 교향곡. 한번 해볼까요? 베토벤 교향곡 5번 C 마이너. 박사님들 맞으세요? 베토벤 교향곡 5번 C 마이너. 그게 원 제목입니다.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딱 외우고 있으면 써먹을 때가 꼭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음악 역사상 최초의 프리랜서 음악가였습니다. 프리랜서, 쉽게 말해서 자기 연주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전의 작곡가들을, 이전의 음악가들은 대부분 다 교회나 아니면 귀족이나 아니면 왕족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최초의 프리랜서 음악가였습니다. 베토벤 이야기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게 슬라이드가 잘못됐어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있었는데 베토벤 그 다음 페이지를 먼저 좀 보고요. 베토벤의 음악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곡들을 썼습니다. 9번 합창교향곡, 또 월광소나타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올해도 사실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2009년도에 김연아 선수하고 아이스쇼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편곡한 이 월광소나타, 오케스트라 버전의 월광소나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좀 외워놓으면 여러분 자랑하기, 잘난 척하기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주곡, 그 뒤에 웃고 계시는 소리였었어요. 이렇게 아닌가요? 뒤에 우리가 협주곡이라 하면 콘체르토라고 하잖아요. 콘체르토. 어원이 경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악기가 오케스트라와 경쟁하듯이 연주하는 것이 바로 콘체르토, 협주곡입니다. 그런데 바로크 시대, 지금은 저는 고전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의 바로크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2대의 악기까지는 협주곡이 있어요. 그리고 고전주의 시대에 와서는 대부분 다 한 대의 악기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구조가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피아노 트리오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연주를 하면 피아노 트리오가 됩니다. 피아노 3중주. 피아노 3중주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음악을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 이름이 트리플 콘체르토입니다. 트리플 콘체르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베토벤 음악 아는 거 뭐 있냐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운명교향곡 정도는 알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 트리플 콘체르토 그 괜찮던데 라고 하면 여전히 재수없어 하실 겁니다. 이런 음악들까지 한번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베토벤을 악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토벤 이 시대에 와서 지금 모습의 교향곡의 구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차르트나 하이든 시대만 하더라도 특히나 하이든 때는요 트롬본이라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펫도 후기 모차르트에 와서 겨우 트럼펫이 생기고요. 호른이라고 하는 악기 있잖아요. 둥글둥글 감겨 있는 호른. 그 악기만 거의 금관악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른과 팀파니가 거의 트럼펫과 트롬본의 역할까지 다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금관악기 숫자도 적었습니다. 편성도 지금의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베토벤 시대에 와서 드디어 2대의 플룻, 2대의 오보에, 2대의 클라리넷, 2대의 바스, 오케스트라 규모를 얘기할 때 관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관편성의 모습이 확립된 것이 바로 베토벤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교향곡의 왕, 악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의 악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모차르트의 악보와 사뭇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베토벤은 모차르트 같은 천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가 음표고 어디가 오선지고 어디가 제대로 된 건지 하나도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이게 아주 지저분한 악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작품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베토벤은 비창, 월광, 열정 등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황제를 비롯한 5개의 피아노 협주곡, 봄을 비롯한 바이올린 소나타, 그리고 피아노 3중주곡, 또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고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이런 것들. 여러분 특히나 많이 보이는 악기가 하나 있죠. 뭡니까? 피아노잖아요. 여러분 베토벤은 작곡가가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베토벤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최초의 프리랜서 음악가, 피아노 쳐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토벤은 모차르트보다 14살이 연하입니다. 어느 날 베토벤의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베토벤의 아버지, 할아버지 둘 다 음악가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들 베토벤도 모차르트에 능가할 만한 천재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3살짜리를 집에 감금을 시키고 피아노 연습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7살이 됐을 때 독주회를 열 만큼 베토벤은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그 감금된 자기 방에서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용변도 해결하고 안에서 밥도 먹고 연습하고 밖에 나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피아니스트는 됐지만 베토벤은 정신착란증과 폐쇄 공포증을 앓게 됩니다. 그 병이 죽을 때까지 56년을 살았던 베토벤에게 죽을 때까지 베토벤을 괴롭힌 그런 지병이 됩니다. 베토벤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22살에 그 전에 17살에 위엔을 한번 왔었습니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시 본으로 돌아갔다가 22살에 본격적으로 위엔으로 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음악가로서 음악회를 열어서 표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렇기 위해서 자기가 새로운 곡들을 작곡해서 신곡 발표회 이런 거를 우리 요즘 가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앨범 발표 그런 거를 해서 가수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유일하게 자기 신곡 없이 유명한 가수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조영남 씨. 자기 곡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가수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는 신곡을 발표합니다. 베토벤도 자기가 신곡을 발표해서 자기가 피아니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조금 피아노 곡들을 썼던 겁니다. 그러다가 26살이 되는 해에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소리가 갑자기 안 들려요. 혼자서 막 칩니다. 오케스트라하고 안 맞습니다. 음악회가 엉망이 됐겠죠. 그 다음부터 누가 그 사람 쓰려고 하겠습니까? 음악계에서 연주계에서 퇴출됩니다. 갑자기 베토벤이 왜 저러지? 야 귀가 안 들린다더라. 그렇게 베토벤은 연주계에서 퇴출됩니다. 그 다음에 베토벤의 수입의 원천은 바로 레슨이었습니다. 귀족의 자녀들, 특히나 여자 자녀들, 여자 공주들을 가리켜서 돈을 벌었는데 이 제자들이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26살부터 32살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삽니다. 그 뒤를 돌봐줬던 사람이 리히노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토벤을 뒤에서 후원해 줍니다. 겨우 그 돈만 가지고 6년을 겨우 생명을 연명하면서 베토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32살이 되는 해에 죽으려고 유서를 써요. 베토벤이 얼마나 자기가 그 귀가 들리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으면 자기가 치는 피아노 소리조차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뚜껑에다 저렇게 귀를 대고 피아노 뚜껑에서 울려 나오는 그 진동을 느끼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불멸의 린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커트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훌륭한 한 명의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치는 피아노 소리마저 듣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베토벤이 32살에 결국은 유서를 쓰죠. 그 유서가 하일리겐슈타트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그런 유서입니다. 베토벤은 요양을 위해서 하일리겐슈타트로 떠납니다. 하일리겐슈타트는 지금은 비엔나 안에 있어요. 과거에는 비엔나 근교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유서를 쓰게 되는데 그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불행한 사람들이요. 당신과 같은 한낱 불행한 사람이 자연의 가진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사람들과 예술가의 대회에 참여하고자 전력을 다해야 했던 것을 알고 위로를 받으라. 여러분, 유서라는 것은 죽기 전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죽을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일반인들이요. 그냥 건강한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도 예술가가 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건강한 당신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날 보고 여러분들 힘 좀 내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유서치고는 좀 이상하지요? 근데 마지막 말은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진한 후에야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유서는 죽기 전에 죽으려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죽겠다는 말입니까? 살겠다는 말입니까? 살겠다는 말이잖아요. 베토벤은 유서를 쓰는 중간에 자기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베토벤이 이 유서를 쓰고 자살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유서를 쓰면서 자기가 나는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진한 후에야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베토벤은 자기의 직업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작곡가로. 여러분, 베토벤은 9곡의 교향곡을 썼다 그랬습니다. 베토벤이 그 9곡 중에 8곡을 귀가 먹은 상태에서 썼습니다.
그 유명한 황제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을 알려줬던 그 유명한 곡들은 다 베토벤이 거의 다 베토벤이 귀가 먹은 다음에 쓰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베토벤이 당대의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베토벤에게 귀가 먹는 일이 안 벌어졌다면 베토벤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분명히 없습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 피아니스트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헌을 통해서도 전해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레코딩이 있습니다. 파바로티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파바로티 레코딩을 통해서 파바로티를 못 본 사람들도 파바로티라는 사람은 알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레코딩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현장 예술입니다. 피아니스트는 연주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피아니스트는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토벤을 베토벤 되게 한 것, 베토벤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기억하게 한 것은 베토벤에게 찾아온 불행이었습니다. 베토벤이 귀가 먹지 않았다면 작곡가가 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베토벤을 교향곡의 왕을 만들어줬던 그 8곡의 교향곡은 분명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베토벤이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작곡가로 변신을 하고 결국은 그 작업을 통해서 베토벤이 악성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저는 어떤 핸디캡이 있느냐? 저는 절대 음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절대 음감이 뭐냐? 이런 소리가 음정으로 들린대요. 어느 미친 사람들이. 저는 쿵 하고 들리거든요. 근데 많은 음악가들, 제 아들도 음악을 하는데 걔도 절대 음감입니다. 모든 소리들이 다 음정으로 들려요. 제가 지휘 공부를 했던 제 지휘 클래스에는 2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8명이 절대 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2명만 상대 음감이라 그래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도를 주면 도미도솔도라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계산해서 음정을 듣는 그걸 상대 음감이라 그럽니다. 두 사람은 상대 음감, 18명 절대 음감. 절대 음감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 줄 아십니까? 악보를 들고 있으면요, 이 음표가 음악이 되어서 귀에 싹 들려온답니다. 미치는 일이죠. 저희 친구들은 스코어만 들고 그 비엔나의 그 좋은 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악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하고 다른 친구 하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그들보다 30배, 50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겨우겨우 악보를 외웠습니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았던 친구들 중에 지금 지휘자로 활동하는 친구가 단 3명밖에 없습니다. 17명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좋은 재능만 가지고 음악가가 될 수 있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왜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없지? 왜 모차르트는 저렇게 머리가 좋았는데 나는 그 머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핸디캡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핸디캡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의 장점으로 바꾸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 핸디캡에 눌려버린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토벤이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다면 베토벤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저에게 절대 음감이 있었으면 저는요, 지금 한번 자리에 앉으면 하루 종일 화장실만 갔다 오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저 글 쓰는 사람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제 책 4번째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강의하러 다니랴, 지휘하랴, 여러분, 방송도 나가랴, 저 바쁘거든요. 근데 저는 앉아서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력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때 저한테 그게 생긴 거예요. 지구력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모차르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장례 행리에는. 그러나 베토벤은 모차르트의 빈 무덤 옆에 이렇게 멋진 무덤을 남겨두고요. 베토벤의 장례식에는 2만 명의 조문 행렬이 베토벤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모차르트가 월등하게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불행을 겪고 최고의 악성이 될 수 있었던 베토벤의 불굴의 의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